안녕하세요. 보통 스테이블 코인 하면 달러 같은 자산의 1대1로 딱 고정된 걸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길을 걸었던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세계의 좀 독특한 모델을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프렉스인데요. 이게 그 자산 담보 방식이랑 알고리즘 방식을 좀 절묘하게 섞은 소위 하이브리드 구조로 예전에 정말 큰 주목을 받았었죠. 오늘 저희는 프렉스가 그럼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인 부분 담보, 부분 알고리즘. 이게 영어로는 fractional algorithmic인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이랑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플렉스가 왜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설계 철학, 특히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담보랑 알고리즘 비중을 조절하는 그 메커니즘,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버넌스 토큰, FXS라고 하죠. 그 FXS의 역할이랑 프락스랜드나 프락스왑 같은 자체 생태계 확장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장점도 있지만 특히 그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 더 부각된 잠재적인 리스크라든지 시장의 좀 냉정한 평가까지 균형 있게 다뤄봐야겠죠. 프렉스라는 실험이 우리한테 어떤 걸 시사하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프렉스, 이게 왜 등장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 스테이블 코인 모델들의 어떤 한계랄까 좀 불만이 있었기에 이런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던 걸까요? 이름부터가 fractional algorithmic, 그러니까 부분적 알고리즘이라는 데서 뭔가 좀 힌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갈래였죠. 첫 번째는 USDC나 USDT처럼 실제 자산, 주로 달러 같은 걸 은행 계좌 같은 데 보관하고 그만큼 토큰을 발행하는 완전 담보 모델. 이 방식은 담보가 확실하니까 안정성은 높아요. 근데 그만큼 막대한 자본이 묶여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 하나 만들려면 진짜 1달러가 어딘가에 있어야 하니까 이게 자본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다른 한쪽은 이제 담보가 아예 없이 오로지 알고리즘, 그러니까 코드를 통해서 자체 토큰 발행량이랑 소각량을 조절해가지고 가격을 1달러에 맞추려는 완전 알고리즘 모델이었어요. 이건 이론상으로는 자본이 전혀 안 묶이니까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는데 시장의 신뢰를 얻기가 좀 어렵고 특히 이제 가격 변동성이 커질 때 1달러 유지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무겁고 좀 비효율적이고 다른 한쪽은 또 너무 가볍고 불안정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FAX는 바로 그 중간 지점을 파고든 거예요. 완전 담보의 안정성과 완전 알고리즘의 자본 효율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세운 거죠. 그래서 부분 담보, 부분 알고리즘이라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FX의 가치 중 일부는 USDC 같은 다른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제로 담보를 잡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체 거버넌스 토큰인 FXS, 프렉스쉐어라고 하죠. 이 FXS를 소각하거나 새로 발행하는 알고리즘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FRAX를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과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설계에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담보랑 알고리즘의 비율, 이걸 담보 비율, 콜레터럴 레이시오, CR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정되어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FRAX의 목표 가격인 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이 비율이 계속 변해요. 잠깐만요. 담보 비율이 변한다고요? 그게 자동으로 조절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스템이 FRAX의 시장 가격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모니터링하면서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시장에서 FRAX가 1달러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사람들이 FRAX를 더 많이 원한다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많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때 시스템은 FRX 공급을 좀 늘려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담보 비율을 조금 낮춥니다. 가령 원래 담보 비율이 85%였다면 84.75% 정도로 미세하게 조정하는 시기죠. 담보 비율이 낮아진다는 건 이제 새로 FRX 10개를 발행할 때 필요한 실제 담보물,
그러니까 USDC 같은 것의 양은 줄어들고 대신 알고리즘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FXS의 양이 늘어난다는 의미예요. 즉, 진짜 돈은 덜 받고 FX를 태우는 비중을 늘려서 발행 문턱을 살짝 낮춰주는 겁니다. 공급을 유도하는 거죠. 아하. 그럼 반대로 FRX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요. 그럴 땐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이제 시장의 신뢰가 좀 약해졌거나 공급이 너무 많다는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시스템은 즉시 담보 비율을 높여요. 예를 들어 85%에서 85.25%로 올리는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FRX를 가지고 와서 상환, 리딤할 때 돌려받는 실제 담보물, USDC의 비율이 높아지고 대신 새로 발행되는 FXS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진짜 돈의 비중을 늘려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또 사람들에게 FRX는 여전히 안전하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와, 이거 진짜 되게 똑똑하게 설계된 것 같은데요. 마치 무슨 온도 조절 장치처럼 시장의 수요, 공급, 가격이라는 온도 변화에 맞춰서 담보랑 알고리즘이라는 냉난방 강도를 계속 미세 조정하는 느낌이네요.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시장 피드백에 따라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유연한 모델이라고 불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시장의 요구에 가장 효율적으로 반응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뭐랄까 매우 정교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담보율 자체가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면 규칙을 정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어떤 요해 같은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Fracture, FXS 토큰이 등장하는 거겠죠? 이 FXS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시스템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FXS 토큰이 바로 프렉스 생태계의 핵심 거버넌스 토큰이자 또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FXS 보유자들은 단순히 토큰을 가지고 있는 걸 넘어서 프로토콜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가져요.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자산을 담보물로 인정할 거냐, USDC 말고 다른 것도 추가할지, 아니면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알고리즘의 세부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배분할 거냐 등등.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의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탈중앙화된 운영을 지향하는 겁니다. 투표권 외에 뭔가 경제적인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나요? FXS를 그냥 가지고 있을 만한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프렉스를 발행하거나 상환할 때 아주 소량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수수료 수입의 일부가 FXS 보유자 혹은 FXS를 시스템에 예치, 스테이킹한 사람들한테 돌아갑니다. 또 시스템이 담보로 가지고 있는 자산, 예를 들어 USDC 같은 걸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안전한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해서 이자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수익 역시 FXS 보유자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프렉스 발행량이 늘어날 때 발생하는 가치, 이걸 시뇨리지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화폐 발행으로 얻는 이익 같은 거죠. 이 시뇨리지의 일부도 FXS 가치 상승이나 분배 형태로 돌아갑니다. 아하, 단순히 그냥 의사결정 권한만 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성장하면 그 과실을 FXS 보유자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군요. 그래야 사람들이 FXS를 사서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려는 유인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이런 인센티브 구조가 FXS 토큰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또 생태계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프렉스팀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자체적인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렉스랜드라는 대출 플랫폼하고 프렉스왑이라는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프렉스랜드랑 프렉스왑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나요? 프렉스랜드는 사용자들이 FRX나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빌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자산을 다른 사용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 마켓이고요. 프렉스왑은 탈중앙화 거래소, 특히 AMM이라고 하죠.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크 방식으로 작동하는 덱스인데 사용자들이 중앙 중개자 없이 FRX랑 다른 토큰들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자동화된 환전소 같은 거죠. 이런 자체 플랫폼들을 통해서 FRX의 쓰임새를 늘리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같은 수익을 다시 FXS 보유자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들어보면 프렉스 모델은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한 굉장히 정교한 설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역시 처음에 언급했던 자본 효율성, 그리고 이걸 통한 확장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어요. 담보 비율을 100% 아래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같은 양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실제 담보 자산이 더 적게 든다는 의미니까요. 예를 들어 담보 비율이 80%라면 1 FRAX를 만들기 위해서 0.8 USDC랑 0.2달러 가치의 FXS, 이건 이제 소각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1달러 전부를 묶어둘 필요가 없으니 확실히 자본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발행된 FRAX는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생태계 확장성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 이렇게 복잡하고 새로운 시도에는 분명히 단점이나 좀 숨겨진 위험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명확한 단점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시스템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에요. 담보 비율이 계속 변하고 또 FRAX와 FXS라는 두 토큰이 서로의 가격과 공급량에 영향을 주고받는 메커니즘은 일반 사용자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면 시스템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건 투명성 측면에서 좀 약점이 될 수 있죠. 복잡성 외에 더 좀 근본적인 위험은 없을까요? 더 큰 문제는 역시 알고리즘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담보 비율이 낮아질수록, 즉 알고리즘 파트, FXS 소각 발행 부분의 비중이 커질수록 FRAX의 가치 안정성은 FXS 토큰 자체의 가격과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에 점점 더 기댈 수밖에 없게 돼요. 여기서 이제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어떤 이유로든 FXS 가격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FRAX 시스템 뭔가 좀 불안한데? 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FX 가격이 떨어지면 프렉스의 담보 가치, 특히 알고리즘 부분이 약해졌다고 인식될 수 있고 이건 프렉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져서 매도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프렉스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시스템은 안정성을 위해 담보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FX가 더 많이 발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FX 공급량 증가로 가격은 더 떨어지고 이건 다시 프렉스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악순환, 이걸 소위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부르죠.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혹시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 역사상 정말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된 테라 루나 사태입니다. 테라의 UST는 프렉스보다 더 급진적인 거의 순수 알고리즘에 가까운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결국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UST와 거버넌스 토큰인 루나의 가격이 함께 폭락하며 시스템 전체가 붕괴했었죠. 그 사건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극단적인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그냥 각인시켰습니다. 그 여파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 논의가 막 급물살을 탔고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알고리즘 요소가 포함된 모델에 대한 시각이 극도로 신중하고 또 비판적으로 변했습니다. 프렉스는 완전 알고리즘은 아니고 부분 담보 모델이지만 어쨌든 알고리즘 의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라 사태 이후에는 과연 담보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도 진짜 위기를 견딜 수 있을까? FX 가격이 급락하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가 훨씬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혁신적인 시도였지만 테라 사태라는 그 거대한 외부 충격 이후에는 그 모델의 근본적인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엄격해졌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이론적인 어떤 우아함과 실제 시장에서의 생존력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죠. 네, 오늘 FRAX라는 아주 독특한 하이브리드 스테이블 코인 모델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완전 담보 모델의 자본 비효율성, 그리고 완전 알고리즘 모델의 불안정성 사이에서 어떤 절묘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했던 혁신적인 설계였지만 동시에 시스템의 복잡성, 그리고 무엇보다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부분에서 오는 본질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네요. 특히 그 테라 루나 사태라는 변곡점을 거치면서 시장과 규제 당국의 시선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맥락 속에서 FRAX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FRAX는
스테이블 코인 설계가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 담보와 알고리즘 사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으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FRAX 이야기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접근법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바로 이더리움 ETH를 담보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리퀴티 프로토콜 기반의 LUST나 또 디파이 수익 전략과 결합된 아브라카다브라머니의 MEMIM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는 좀 작지만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진 프로젝트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것도 정말 궁금하네요. 담보 자산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오늘 다룬 FRX나 널리 알려진 다이와는 또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또 확장성 측면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걸 비교해보면 스테이블 코인 세계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모델들의 철학이나 기술적인 특징, 그리고 실제 운영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각자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